흑백 요리사 시청률 30% 돌파하면서 파인다이닝 예약 문의가 300% 급증했다는 거 아세요? 나도 한번 가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해보는 순간 여러분은 경악하게 됩니다. 런치 코스 1인 20만원, 디너는 35만원이 기본이고 유명한 곳은 50만원 훌쩍 넘어가요.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파인다이닝 업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족 문화에서 출발한 역사적 배경부터 현대의 인건비 폭탄 구조까지 오늘은 파인다이닝 가격의 진짜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다이닝은 그냥 바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실제로 파인다이닝이 비싼 데는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파인다이닝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는 역사입니다.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베르사유 궁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왕실 만찬은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정치적 행사였어요. 외국 사절단이나 귀족들을 초대해서 프랑스 왕실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죠. 베르사유 궁전 만찬 한번 준비하는데 엄청난 수의 요리사가 동원됐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서 한 번에 수십 가지 요리를 내놓는 거예요. 사슴통구이, 백조 요리, 공작새 깃털로 장식한 파이 같은 것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식재료도 희귀할수록 좋았어요. 지중해에서 공수한 신선한 굴, 알프스 산맥 너머에서 가져온 송로버섯, 인도에서 들여온 향신료, 이런 것들이 사용됐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고 그게 곧 왕실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싸야만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이때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귀족들이 몰락하고 왕실이 무너지면서 궁전과 귀족 저택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이 갈 곳을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파리 시내에 레스토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배운 건 귀족 요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리 방식, 서비스 스타일, 코스 구성 전부 궁전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도 왕족 대접하듯 서빙하고 귀족들한테 받던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게 현대 파인다이닝의 시작이에요. 19세기 중반 들어서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는 전설적인 프랑스 셰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현대 파인다이닝의 기틀을 완성한 거예요. 에스코피에가 정립한 게 뭐냐면 주방 계급 시스템인데요. 헤드 셰프를 정점으로 수셰프, 소시에, 파티시에, 가르드망제 이런 식으로 역할을 완전히 분업화시켰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맡은 파트가 있고 헤드 셰프가 지휘자 역할은 구조죠.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인건비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실제 미슐랭 레스토랑 주방 인력 구성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중형 레스토랑 기준으로 헤드 셰프부터 시작해서 수셰프, 소시에, 파티시에, 가르드망제, 플런저, 여기에 홀 매니저, 소믈리에, 서버들까지 합치면 손님 테이블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급여를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손님이 내는 음식값에 포함되는 거예요.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 25%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남 역삼동이나 청담동 같은 프라임 입지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면 임대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한 수준이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왜냐면 주방 장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와인셀러 온도 유지하는데도 전기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식기류는 고급 브랜드를 쓰니까 한 세트 가격이 상당하고 손님 한 명당 여러 개의 접시를 사용하다 보니 깨지거나 손상되는 것도 많아요. 냅킨, 테이블보, 꽃꽂이 같은 소모품비도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재료비 구조도 일반 음식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인다이닝 원가율은 보통 30%에서 40% 수준이에요. 일반 음식점이 20%에서 2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죠. 왜냐면 정말 최고급 식재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A5 등급, 일본산 와규, 신선한 생트러플, 러시아산 오세트라 캐비아, 프랑스산 푸아그라, 보스턴 랍스터, 이런 식재료들은 일반 식자재 시장에서 구하는 것들과 가격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게다가 이런 고급 식재료들을 코스 하나에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쓰니까 재료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폐기율입니다. 파인다이닝은 식재료 신선도에 목숨 걸거든요. 생선은 당일 입고한 것만 쓰고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과감하게 폐기해요. 트러플은 이틀만 지나도 향이 크게 날아가니까 버리고 채소도 시들면 바로 교체하고요. 평균 폐기율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구입한 재료 중 일부는 손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 폐기 비용도 결국 메뉴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예약 손님이 노쇼하거나 갑자기 취소하면 그날 준비한 재료를 전부 버려야 하는데 이런 손실도 레스토랑이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메뉴 개발 비용도 엄청납니다. 흑백 요리사 보시면 셰프들이 한 접시 완성하는데 수십 번 테스트하는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새로운 시즌 메뉴 하나 개발하려면 최소 몇 개월 테스트 기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실패한 음식은 전부 버려지는데 손님한테 팔지도 못하는 실험용 재료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런 R&D 비용도 결국 메뉴 가격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접시 메뉴 개발하는데 수백 번 테스트하고 그 중에서 손님 앞에 나가는 건 딱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비용이지만 수익은 없는 거죠. 직원 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 제대로 훈련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은 급여는 주면서 실제 생산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교육, 서비스 매너 교육, 해외 유명 레스토랑 연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비용들도 다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고가 코스 요리의 원가 구조를 대략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재료비가 30%에서 40%, 인건비가 40%에서 50%, 임대료 및 공과금이 10% 정도, 식기 내 소모품이 2%에서 3%, 폐기 및 R&D 비용이 5% 정도 들어가요. 다 합치면 9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세금 내고 나면 실제 레스토랑 순이익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생각보다 마진이 높지 않은 거죠.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의외로 수익성이 낮다는 사실 아세요?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상당수가 적자 운영이거나 간신히 손익분기를 맞추는 수준이에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유명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가 아니라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은 특히 더 어렵고요. 그럼 왜 하느냐? 셰프 입장에선 명예와 자부심 때문이에요. 미슐랭 별 받으면 요리사로서 최고 영예거든요. 돈보다 명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페어링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와인 페어링은 확실히 마진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와인 셀러를 제대로 갖추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요.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 이걸 24시간 가동하려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고급 와인은 빈티지별로 상재고를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에 묶이는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소믈리에도 전문 인력이니까 인건비가 일반 직원보다 높고요. 와인 글라스도 고급 브랜드를 쓰면 상당히 비싸고 깨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교체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면 와인 페어링 가격이 높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코스 구성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어요. 12코스인데 배가 안 차더라? 이런 불만 많으시잖아요. 근데 파인다이닝은 애초에 배부르게 먹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미각의 여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가벼운 전체로 시작해서 점점 풍미가 강해지다가 메인에서 절정을 찍고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구조예요. 한 코스에 많은 양을 주면 다음 코스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내는 겁니다. 아뮤즈 부시는 입맛을 깨우는 역할이에요. 한두 입 크기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팔레 클렌저는 입안을 리셋시켜서
다음 요리를 더 잘 느끼게 하는 거고요. 각각의 코스가 다 의미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구성인 거예요. 물론 일부 레스토랑에서 코스 개수만 늘리고 실속은 없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파인다이닝은 각 코스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접시 크기와 플레이팅도 다 이유가 있어요. 큰 접시에 음식을 조금만 올려놓는 게 허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음식이 접시 가운데 있고 주변에 여백이 있어야 시선이 집중되고 아름다움이 강조되거든요. 좁은 접시에 가득 담으면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또 소스로 그림 그리는 것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맛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소스를 얼마나 찍어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접시 위에 소스를 예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손님이 자기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 인력 구조도 일반 음식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테이블 하나당 전담 서버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 나올 때마다 설명하고 와인 따라주고 접시 치워주고 손님 니즈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가격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은 서버 한 명이 여러 테이블을 담당하지만 파인다이닝은 거의 1:1 서비스 수준이거든요. 주방 환경도 차이가 큽니다. 일반 음식점 주방은 효율성 중심이에요. 빨리빨리 많이 만드는 게 목표죠. 근데 파인다이닝 주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접시 만드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소스 만드는 사람, 고기 굽는 사람, 채소 손질하는 사람, 플레이팅하는 사람이 전부 다른 거예요. 마치 공장산 라인처럼 분업화되어 있는데 속도는 느리고 정밀도는 높은 구조죠. 한 접시 나가는데 10분에서 15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주방 장비도 일반 음식점과 레벨이 다릅니다. 수비드 머신, 블라스트 칠러, 파코젯 이런 전문 장비들이 수천만 원씩 해요. 이런 장비 없이는 특정 요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수비드는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정확한 온도의 물에 오래 익히는 건데 고기가 완벽하게 익으면서도 육즙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이런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과 일반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은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장비 투자 비용도 결국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위생 기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위생은 중요하지만 파인다이닝은 차원이 달라요. 주방 바닥에 물기 하나 없어야 하고 조리되는 시간마다 소독하고 칼이나 도마는 재료별로 따로 쓰고 냉장고 온도는 실시간으로 체크하고요. 식중독이라도 나면 레스토랑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위생관리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입니다. 전문 위생관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에요. 마케팅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실리려면 심사위원 접대는 기본이고 음식 사진 전문 작가 섭외해서 고퀄리티 이미지 만들어야 하고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유명 인플루언서 초대도 해야 하고요. 레스토랑 분위기 유지하려고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조명, 가구, 금악, 향기 이 모든 게 다 브랜드 이미지의 일부거든요. 계절 메뉴 변경도 부담이에요. 파인다이닝은 계절마다 메뉴를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봄 메뉴에서 여름 메뉴로 바뀌면 식재료 공급 업체도 바뀌고 직원들 새로 교육해야 하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마케팅 자료도 다시 제작해야 해요. 1년에 4번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어떤 레스토랑은 한 달에 한 번씩 메뉴를 부분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약 시스템 관리도 복잡해요. 파인다이닝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노쇼 방지하려고 신용카드 사전 등록받고 취소 규정 엄격하게 적용하고 식이 제한이나 알레르기 있는 손님 정보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전담 예약 매니저 두는 곳도 많은데 이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전화 응대, 이메일 관리, 손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게 다 비용이에요. 보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중독 보험, 화재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거 다 들어야 하는데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요. 왜냐면 만약 사고 나면 손해배상 금액이 크거든요. 유명 인사가 많이 오는 곳이면 더욱 그렇고요. 주방에서 불났을 때 장비 피해액도 크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크니까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 비용도 있어요. 직원 노동 계약, 식재료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 전문가 자문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유명 셰프는 본인 레시피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니까 변호사나 변리사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분쟁 생기면 소송 비용도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도 다 운영비의 일부입니다. 에너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주방은 하루 종일 불을 쓰고 오븐과 그릴을 가동하니까 가스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냉장, 냉동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가고 에어컨도 강하게 틀어야 하고 조명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내려고 특수 조명 쓰니까 전기 많이 먹고요. 와인셀러 온도 유지하는 것도 전기 계속 들어가고 식기 세척기도 고온 살균하니까 전력 소모가 크거든요. 일반 음식점 대비 에너지 비용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다 내야 하는데 매출이 크면 세금도 당연히 커집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카드 결제니까 탈세할 여지도 없고요. 직원들 4대 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의 10% 이상 되거든요. 직원 많으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업률도 높은 편이에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5년 이상 버티는 비율이 5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크고 손익분기 맞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기 영향도 크게 받거든요. 경기 안 좋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외식비고 그 중에서도 고가 다이닝이 먼저 타격받아요. 코로나 때 문 닫은 유명 레스토랑도 엄청 많았잖아요. 이런 사업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가격이 높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 보면 셰프들의 열정과 노력이 감동적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복잡한 비용 구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접시가 나오기까지 수십 명의 손을 거치고 수십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는 걸 알면 가격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그 비싼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 파인다이닝은 음식만 파는 게 아니에요. 경험, 분위기, 서비스, 이야기, 예술성,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파는 겁니다. 비싸야만 가치가 있다는 귀족 문화의 전통,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최고급 재료를 쓰면서도 높은 폐기율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받는 업계 특성,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가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바가지라고만 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미슐랭 2스타 이상은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 잡기 어렵고 3스타는 3개월 전부터 예약 오픈하자마자 마감되는 곳도 많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릴까요?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파인다이닝은 테이블 수 자체가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적어요. 하루 2번 회전해도 30명 정도만 받으니까 공급이 한정적이죠.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려는 욕구예요. 프러포즈, 결혼 기념일, 승진 축하 같은 인생의 중요한 날을 파인다이닝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싼 만큼 기억에 오래 남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SNS 시대의 과시 욕구와 문화 소비예요. 인스타그램에 미슐랭 레스토랑 인증샷 올리는 게 하나의 스테이터스가 됐고, 특히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 나온 셰프 레스토랑은 방송 이후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방송에서 본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짜 미식가들과 비즈니스 목적이에요. 새로운 맛의 조합과 독특한 조리 기법을 예술작품 감상하듯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거래처 접대나 투자자 미팅 같은 비즈니스 자리로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셰프와의 교감과 완벽주의에 대한 동경입니다. 오픈 키친에서 셰프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온도 0.5도 차이까지 신경 쓰는 그 집요한 완벽주의를 간접 체험하는 거죠.
결국 파인다이닝은 단순히 비싼 밥이 아니라 경험, 추억, 감동, 교감이 복합된 문화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비싼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함을 사러 가는 거죠.